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쌍방울 관련 수사는 당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외국으로 도피해버리는 바람에 아직 수사가 큰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 당시의 경기도를 배경으로 북한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확인이 됐죠. 결국 김 회장이 귀국해야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있었던 여러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김 회장이 최근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털어놨다는 바른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대북 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낸 건 사실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5월 해외로 출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얼마 전 주변 인사들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최근 불거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대북 사업권을 따내려고 북한 측에 200만 불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쌍방울그룹은 북한 리조트 건설과 히토르 개발 등 대여섯 개 사업 협약서를 북한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북 사업을 테마로 한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가를 부양하려고 여러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인사도 영입했지만 인위적 시세 조종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한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쌍방울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변호사비를 대준 적도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가까운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두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대북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쌍방울도 대장동 팀도 대북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고 그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씨입니다. 저희도 아직은 진실의 부분만을 취재한 상황입니다만 대장동 의혹 못지않은 큰 덩어리의 의혹이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북한 관련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황민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팀장이 함께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료회사 유원홀딩스. 남욱 변호사는 2020년 이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받지만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대북 사업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비료 사업을 대북 지원 사업으로 자신이 추천할 것이고 그럼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라고 해 혹해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대북 사업 주도자는 나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도지사일 때 이전 부지사는 경기도 대북 사업을 관장했고 쌍방울로부터 불법 자금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작심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었다며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내일 열립니다. 정 실장 측은 제1야당 정무실장이 도주를 하겠느냐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를 촘촘하게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이 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틀 만에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근데 도망간다고요?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 도주하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 구속영장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정 실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때 수년간 소재 불명인 전력을 적시하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사실도 함께 적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겐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 국회 사무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새로 깔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쓰레기라도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실무진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등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대장동 사건 수사에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도스태핑 중단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복잡한 속내를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도어 스태핑 없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61차례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났던 윤 대통령은 어제 결정 이후 주변의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별 언론 인터뷰나 간부급 언론인 회동 등 국민과 소통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대통령에게 고성으로 질문한 MBC 기자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국민의힘은 약식 회견 중단의 책임은 MBC에 있다고 강조했고 국민과 좀 소통을 더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주당은 불통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 장 의원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 물론이고 이 촬영을 위해서 전문 조명까지 설치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며 장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장 의원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순방 동행 중 심장 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땐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이날 현장 사진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라고 폄훼한 데 이어 촬영용 조명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대통령실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며 반박했지만 장 최고위원은 외신을 인용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주거 형태의 우리나라처럼 무슨 백열국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촬영이 매우 어려웠을 거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에서 확인됐고 이런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했는데도 사과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부각했다는 걸 고발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외신 보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국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는 건 역대 정부가 모두 해온 외교 활동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갈등을 부추기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채구 의원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지의 통화 기록을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한 바 있는데 경찰이 다른 관련자들의 위치 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그날 새벽에 술자리는 없었던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보는 이유를 윤서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날짜는 7월 19일 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찰이 이날 해당 청담동 주점에 있었던 이들의 휴대전화 통신 위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첼리스트, 밴드 팀장 등 4명 모두 밤 10시를 전후해 자리를 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혹 제보자는 자정 넘어서 모였다고 주장한 상황. 다들 자정 넘어서 모이셨잖아요. 자정 넘어서가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걸로. 주점 업주와 밴드 팀장도 이들이 자정 전 업소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본 적이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첼리스트는 아직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자리 동석자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경찰은 첼리스트 A씨를 조사한 뒤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겨울을 잘 넘기지 못하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잇따라 겨울 파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지하철, 철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잇따라 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민주노총 조합원 4만여 명이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시위대가 도로를 빼곡히 메우고 구호를 외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포괄임금제 폐지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2만 명 가까운 조합원이 도심 한복판으로 몰려들면서 숭례문 8개 차로는 모두 통제됐고 인근 출근길은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한 3, 40분 더 밀렸어요. 못 쳐요. 나가서 보기. 오후 2시부터 여의도로 자리를 옮긴 본집회엔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노조 측이 5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결국 차량들은 단 1개 차선으로만 통행해야 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까지 막히면서 약속 등에 늦은 시민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거 시민들은 지각을 해버려가지고 차량이 막히니까 약속 시간이건 뭐건 다 어긋나고요. 이거 음식은 다 식수 있고 지금 계속.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총파업이 연일 예고돼 당분간 집회 시위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당장 화물연대는 모레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적용 시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대규모 물류 마비 사태가 오는 건 아닌지 기업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배상윤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최대 쟁점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함께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화주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품목 확대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품목 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서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완전 도입이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화주 책임 조항을 삭제하는 건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는 겁니다. 이에 당정은 백기를 들고 화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 법안을 다시 원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기 침체와 무역 적자까지 겹친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물류대란 악몽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화물연대 외에 지하철, 철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줄줄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미 흔들리는 우리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화물연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총파업을 선언한 건 이른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가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였었는데 그때 정부와 합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도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협상 직후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었는데요. 예. 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한시적인 운영을 끝내고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고, 국토부는 기한 연장을 논의한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국회에 시행 성과를 보고하고 입법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9월 말에 한 차례 회의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이 됐는데도 이 정부와 국회가 5개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 낮은 운임 때문에 무리하게 달려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일정 수준 이 임금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화물 주인들은 안전 효과는 불분명한데 비용만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시행을 해봤으니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국토부가 용역을 맡겨서 연구해본 결과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2018년 18%, 2019년 19% 증가했지만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 처음으로 2.3% 감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안전 확보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니 제도를 3년 더 연장해보자. 대신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정부의 이 결론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네, 화물연대는 모레 0시부터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단한다는 이런 세부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정부는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피해 규모는 지난 6월 파업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합의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2019년에 국제노동기구가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이 국민과 승객 등 모든 도로 이용자들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정부와 노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임 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원가 계산해서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일몰제니까 끝나는 거냐 연장할 거냐 이거 갖고만 싸우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사고가 적으면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이익이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항의 철강, 강원의 시멘트, 경남의 조선, 화물연대가 내놓은 계획표가 다 우리 경제의 급소와 같은 곳이어서 걱정스럽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난 지 한참인데 모기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가장 따뜻한 11월이 이어져서 곳곳에서 때 아닌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스키장 개장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수 산책로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가 11월에 꽃망울을 피웠습니다. 네, 꽃을 기대하고 오지는 않았는데 꽃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항에도 연분홍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진짜는 5월달에 피는데 真신기하네.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에 때 아닌 봄꽃이 핀 겁니다. 초겨울이 시작했는데 진달래꽃이 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최근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의 절정인 4월과 5월에 피는 철쭉과 장미는 물론 초여름에 피는 신류과 꽃까지 잇따라 꽃을 피웠습니다. 가을밖에 안 됐는데 봄이 찾아왔구나 하고 되게 날씨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최근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10년 만에 가장 따뜻한 11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에 도심 곳곳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번 주 문을 열렸던 스키장은 개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네, 기온이 너무 높아갖고 완전 눈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00mm의 가을비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초겨울인 11월에 봄꽃이 필 정도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북극에서 만들어진 강한 소용돌이 형태의 진동이 찬바람을 한반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노도일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반도 주변 대기 상황을 촬영한 위성 영상입니다. 수증기를 품은 따뜻한 대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고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차가운 대기는 만주 이북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 그 고위도에서는 북극의 찬 공기들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이 우리나라에는 중국 내륙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11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1월 이상고온 현상의 원인을 북극 진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극 진동은 대기가 소용돌이 치는 현상인데 북극에서 강한 소용돌이가 한 달 동안 이어지면서 차가운 공기의 남하를 막아버린 겁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지 못해 초겨울인데도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절을 되돌린 이상고온 현상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달 초부터는 전국이 예년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손흥민이 믿기 힘든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보이 수술로 검정 마스크를 쓰고 훈련에 임하는 상황에서 헤딩을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레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뛸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민혁 기자입니다. 어김없이 마스크를 쓰고 훈련장에 나타난 손흥민.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며 몸을 풉니다. 동료들과 가볍게 공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헤딩을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이 오자 반사적으로 머리를 갖다 댄 겁니다. 손흥민은 훈련 막바지엔 몇 차례 더 헤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부상 이후 가볍게 공을 차거나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다친 부위인 얼굴 주위로 공을 갖다 댄 건 처음입니다. 동료들도 손흥민의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에 와서 흥민이 형을 봤는데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든든하고 불굴의 의지로 카타르에 입성한 손흥민.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SNS엔 준비는 끝났다. 가장 큰 꿈을 좇을 시간이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통상 안아골절은 수술 후 최소 한 달 이상의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2년 전에도 햄스트링을 다치고 일주일 만에 기적 같은 회복력으로 복귀한 전력이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우루과이전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벤투호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월드컵 경기 보느라 밤잠 설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네덜란드와 세네갈의 경기는 반다이크, 쿨리발리 같은 세계 최강 수비수 간 맞대결로도 화제였죠. 우리 대표팀에도 이들 못지않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있습니다. 유럽의 통계 매체가 뽑은 카타르 월드컵 베스트 11에 대한민국 대표로 이름을 올리기도 해서 기대를 키웁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카타르에 입성한 김민재의 각오는 짧지만 강했습니다. 팀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장에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장 190cm, 체중 88kg의 거구지만 폭발적인 스피드까지 장착. 아시아 수비수의 유럽 무대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한 유럽 통계 매체가 뽑은 카타르 월드컵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함께 포함된 선수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였습니다. 김민재를 축으로 벤투호 수비진의 자신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표팀의 초점은 첫 경기 우루과이에 쏠려 있습니다. 누네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선수고 심지어 꿈에서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아레스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제가 막는 꿈을 꿨습니다. 한국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월드컵 남미팀 상대 첫 승에 도전합니다. 우루과이전까지는 이틀이 남은 가운데 어느 때보다 든든한 대표팀 수비 라인이 첫 경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이 사고 발생 24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별이 된 사랑하는 우리 딸, 먼저 보낸 미안함에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억장이 무너지는 이태원 참사 유족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희생자 158명 가운데 34명 유족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연 건데 유가족은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규명,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망 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일부 유가족은 관련 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부서는 모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용산보건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용산보건소장은 참사 발생 1시간 15분 뒤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구청으로 돌아가 40분간 머물다 자정이 넘어서야 구조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내부 보고서엔 지휘 시각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산보건소장의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한 지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행적이 묘연한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회장 잠적 이틀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재킷 차림의 중년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11일 새벽 주거지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반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봉현의 도주를 도운 정황이 파악된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인 B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이 잠적한 이틀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차명 전화를 개통해줬고 김 전 회장이 2019년 도주했을 때도 서울 강남 호텔 등에 숨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 조카도 도주를 도운 사실이 확인됐지만 친족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조력자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위치를 캐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내 1위 수제 맥주 업체 원료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업체는 맥주 완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는 원료를 회수하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편의점 냉장고를 가득 채운 캔맥주들. 요즘엔 국산 수제 맥주가 수입 맥주 못지않게 인기입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섭니다. 최근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1위 수제 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의 홉에서 기준치의 5배에 육박하는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홉을 분쇄하는 공정 중에 금속성 이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홉은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쇳가루는 체내에 다량 축적될 경우 장기 손상 등 만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찝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치킨에 맥주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수입 맥주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수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검수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업체 측은 검출된 쇳가루가 이물질이 아니라 홉 재배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철분이라면서 완성품인 맥주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필터도 있고 원심 분리기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물 검사기, 엑스레이 검사까지 다 통과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공정상 굉장히 안전하고요. 식약처는 문제의 홉으로 만든 맥주가 정말 안전한지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하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0%대로 환원될 전망입니다. 그 배경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백대우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한 공청회. 공시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목표 제시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문제, 또 국민 부담이 지금 너무 급증하였고 가격 균형 개선을 위해서 현실화율 발표했던 2020년 11월 이전으로 앞당기자.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는 평균 72.7%였는데 정부가 2020년 수준인 평균 69%로 되돌리면 당초 계획보다 3.7%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자문단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71.5%고 특히 9억 원 미만 구간이 69.4%로 가장 낮았음에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3년 전 수준으로 낮춰도 일부 지역의 역전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이후 계획은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국민 부담이 20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는 그 현실화율을 채택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방향을 잡았고, 국토부는 자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서 평생 일군 사업체를 해외에 팔거나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으면 가업을 이어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화장실 자재 업체. 50년 전 작은 공업사에서 출발해 연매출 200억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70이 넘은 대표이사는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승계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회사를 팔아 현금과 부동산을 넘겨주는 게 유리하지만 평생 키워온 회사이기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속 공제 한도를 1,000억 원까지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 부의 대물림 특혜를 주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중소기업계는 여야 모두 동의한 사안이었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요구했고 여야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 승계가 어렵다면 폐업 등을 고려하겠다는 중소기업인이 절반을 넘습니다.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70세 이상 고령인 최고 경영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수조 원씩을 들여서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압박이 가장 큰 이유인데 현실적으로는 국내 일자리가 속수무책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LG화학이 이곳에 4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 연간 12만 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This will be enough material to power approximately 1.2 million high-performance electric vehicle batteries. 생산된 양극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해 만든 배터리 공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LG뿐 아니라 삼성, SK 등 K배터리 3사가 미국 생산 거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3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인 SK온도 포드와 손잡고 추가 공장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K배터리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 큽니다. 미국 내 생산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고 고객사인 전기차 업체들의 보조금 기준까지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이라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좀 신산업들은 미국 쪽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움직임이 빨라진 K배터리. 북미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계획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에너지 문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죠. 이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하고 있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화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새 공급망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Globalization is like a dandelion. You plant it and it just grows and grows and grows and thrives no matter what. The conditions.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The past 3 decades have increasingly been more and more integrated. But that trend, those established trends, I think, are changing. 중국 외에 희귀 광물 등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호주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ut at least partially external to China to give us a secure supply chain for hydrogen, for lithium, for batteries, for magnets, for cathodes, and for rare earths. 세계 석학들은 한국의 생존 전략은 반도체, 전기차와 같은 기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n semiconductors, in electric vehicles. I think those are two areas where we need a broader friendshoring sort of approach.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7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죠.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집계는 됩니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올 겨울 유행의 파고는 어떻게 넘어야 할지 차정승 기자가 해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873명으로 감소세는 멈췄지만 전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400명대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었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덜 받고 백신도 덜 맞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검사를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느는 것을 보고 역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면역 감소를 올겨울 유행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주간 일평균 접종률이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Persons over 60 or those which have concomitant disease like for instance asthma 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should consider seriously to get a vaccination. 7차 유행에선 아직 우세종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내년 코로나는 다른 형태로 찾아올 것이므로 결국 백신이 최고의 무기라는 설명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방역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The goal is to make clean and healthy air the norm, which means improving health, lower the risk of infection. 비말뿐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코로나 특성상 실내 공기질에 대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탄생 90주년이죠. 이 백남준이 한국 미술계에 가져온 영향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려서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각으로 만든 로봇. 아래쪽에는 치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디오 아트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조선 대표 과학자 장영 씨를 로봇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텔레비전을 잔뜩 실은 자전거에 올라탄 칭기즈칸. 인터넷이 바꿀 세상의 모습을 형상화해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탄생 90주년을 맞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백남준의 90년대 대표작 40여 점과 그에 동조하거나 맞섰던 당대 작가 25인의 작품을 함께 소개합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과학기술에 희망을 걸었던 백남준과 세계화가 가져올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쌀과 밀 같은 곡물을 전시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재미있는 대비를 이룹니다. 백남준 작가가 한국 미술 씬의 어떤 주제와 어떤 키워드들을 들고 등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 실험들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었는지를 세계 미술 시장에 한국 작가들을 진출시키려 했었던 흔적까지 한국 대표 예술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제29회 방일영 국악상 시상식에서 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조순자 명창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명창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전통 성악 분야에 60여 년간 몸담고 여창 가곡 음반 전집과 악보집을 펴냈습니다. 방일영 국악상은 국악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한 명인과 명창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94년 제정됐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두 나라 기자 2명씩 두 정상에게 번갈아 질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영국 기자 모두 블레어 총리에게 대뜸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블레어가 국내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을 때였죠. 무례할 정도로 가차없는 질문에 당시 우리 기자들이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도 정상회담과 무관한 정치자금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받아넘겼습니다. 야구할 때는 야구 얘기하고 축구할 때는 축구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권력자에게 언론은 눈에 든 티끌, 소 잔등에 붙은 등에 같은 존재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딸의 독창회를 혹평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당신 기사는 4가지 궤양에 걸린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게 된다면 새 코와 큰 살점이 필요할 거요. 기자 얼굴에 주먹을 날리겠다는 격한 정오가 넘쳐나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집권당에서 해당 MBC 기자와 경영진을 향한 격앙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죠. 저 역시 돌아서는 대통령을 향한 MBC 기자의 고함에 가까운 질문이 매우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자들은 늘 질문하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질문받는 사람에게서 무례하다는 항의를 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기자는 그래야 한다. 항상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이어야 한다고 교육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기자의 태도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바탕으로 한 정중한 질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여기에 항의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는 군사정권, 독재정권을 들먹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낀 것까지는 대통령과의 가까워진 거리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용기에 MBC 기자를 골라 태우지 않은 일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대통령실과 MBC 사이에서 풀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역대 어느 정부에도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소통 창구가 닫히는 일입니다. 출근길 회견은 취임 이튿날부터 이어오며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따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밀어붙인 건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기자의 소동은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면 그 역시 법적 대응으로 얼마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방식이 국민 소통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과 이렇게 고별했다죠. It keeps us honest. It makes us work harder. 11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 중으로 그치겠고요. 비가 집중되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20에서 40mm 정도고요. 서울은 비가 아주 약하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